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과목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테마 민법 260쪽입니다. 드디어 물권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법의 기본 체계와 법률행위 꽃이라고 하는 계약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일반적 원칙, 계약을 포함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원칙들을 3편에서 배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민법은 권리에 대한 법이고, 권리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뉘며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채권과 관련해서 계약법을 배운 거고요. 오늘은 양대 재산권 중에 하나인 물권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채권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일단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을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을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 법률행위의 꽃이 계약이고. 근데 이 물권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뒤에 보시겠지만 물권은 배타적, 지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사의 그 창설과 내용을, 그 권리와 내용을 함부로 만들게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물권은 기본적으로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권법의 공부는 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1장 물권 총론에서 물권 효력, 자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은 합의만으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물론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권에서 이 밑에 보시면 민법에 정해진 이 물권은 예시가 아닙니다. 열거라고 하는데 예시에 반대는 열거거든요. 열거는 그것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시는 이런 예가 있다. 이 이외에 많이 인정된다는 거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대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 성격과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일반적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물권은 법이 정한 요건과 내용 자체를 공부합니다. 민법엔 8개 물권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세요. 용어를 앞으로 사용할 때 그게 뭘 지칭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민법에는 크게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권과 본권. 본권의 반대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고요. 본권은 그 속에 원래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본권의 대표는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실 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본권의 기본은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다 갖춰져 있는 경우 완전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고 제한물권은 이 권능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은 지금 사용, 수익을 합치면 용익이죠. 사용, 수익. 이게 제한되는 물건이 용익물권입니다. 3개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담보물권은 이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앞으로 좀 익숙해지실 건데 제가 점유권의 반대는 이런 본권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소유권의 반대는 제한물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있는 요 3가지 권능 중에 일부를 제한한 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권은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 권한을. 그러면 어떤 집이 있을 때 집에 내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인데 이걸 B한테 전세를 준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이러면 A가 갖는 3개의 권능 중에 사용, 수익 권능을 여기 주는 겁니다. 사용, 수익 권능을 여기다 줘요. 그러면 소유자는 어떤 권능이 남습니까? 처분 권능이 남죠. 예, 이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었다가 용익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처분 권능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 3가지 처분, 사용, 수익 이 3개를 나눠 갖는 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소유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물건의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보물권, 저당권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이 집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고 해봅시다. 은행에. 그러면 이 A는 이 물건을 사용 수익 가능해요. 얼마든지. 거기에 직접 살 수도 있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사용 수익 권능은 있어요. 근데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처분 권능.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처분 가치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A는 사실상 처분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나눠 가는 거죠. 권능을. 물건들을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 물건이 없는 소유권은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물건이라고 하고요. 이 하나하나를 배우는 게 물권법 강론이 되겠습니다. 질권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만 제한 물건은 5개만 배우게 됩니다. 261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용어들 본권, 용익, 용익물권, 담보물권. 자, 민법 말고 다른 법률. 물권은 민법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물권을 정해 놓습니다. 입목법에 있고요. 공장저당법에 공장재단 저당권이 있고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법에 가등기담보권이 있고요. 실전법 말고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은 오래된 관습이 어느 순간 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건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법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보는 게 있어요. 성문법은 아니지만 성문법처럼 다뤄지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과 관습법은 다릅니다. 관습 중에 법원이 이건 법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한 걸 관습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관습법상 물권이냐? 이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분묘를 했을 때 이 분묘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건 관습법상 물권으로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의해서도 인정되기도 하는데 관습법에 의해서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민법상 지상권과 민법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것도 물권으로 인정해 주세요 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온천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 주세요. 없다고 했고요. 조망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 주세요. 없다고 했고요. 개인의 길을, 남의 길을 통행할 수 있는 물권을 인정해 주세요. 아니라고 했고요. 소유권은 아닌데 소유권하고 비슷한 권리. 내가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비슷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인정 안 했고요.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물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느냐면 물권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그만한 지위가 인정되고 그 지위가 침해되었을 때는 손해배상 침해되었을 때는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권리들이 욕심이 날 때 이런 물권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그런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여기 있는 거 한 4개 합치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객관식 구성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옵니다. 이 당사자가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거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한 것들 위주로 봐두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물일권주의.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여기서 이 권리는 이제 물권을 얘기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상 여러 명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이중거래, 삼중거래 가능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A와 B가 이중거래, 삼중거래 가능해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이전하면 나머지는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권은 다릅니다.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깃발을 꽂는다고 하거든요. 깃발을 꽂아서 이게 내 거라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배타적 권리거든요. 이게 배타적 권리라서 남이 건들지 못하게 깃발을 꽂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만 성립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이게 많이 수정돼 있어요. 수정된 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한다는 걸 잡아두시고 가겠습니다. 예,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 물건 하나에 물건이 여러 개인 것을 금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 이상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점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집이 있으면 소유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거는 하나의 물건, 집에 두 권리자가 있죠. 이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유권에 있는 권능만 나눠줬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 이 권능을 나눠받는 형태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소유권과 전세권 양립하는 경우 소유권은 전세권에 의해 권능이 제한받아 처분 권능만 유지됩니다. 이거는 권능이 충돌하지 않으므로 양립 가능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지 왜 제한물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건 권능을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두 권리가 같이 한 물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개 물건에 물건을 하나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집이 한 채, 그다음 땅, 여기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됩니다. 여기 물건 하나, 여기 물건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또 물건 일부에 물건이 성립하는 거.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집인데 1층 따로 전세권, 2층 따로 전세권. 이거 뭐냐면 물건의 일부죠. 집의 일부인데 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 전체의 하나의 권리라는 건데 물건 일부에 권리가 있는 거는 이 일물일권주의에 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밑에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을 아세요.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성립한다거나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거나 한 물건 일부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 자, 예외 보겠습니다. 예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이 있고 안에 기계가 있고 또 땅도 있고 뭐 부속 건물도 있고 이럴 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때 이 하나하나를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으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하나에 대해서 경매가 돼갖고 뭐 건물만 다른데 양도된다든지 이 물건들은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일 때 가장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는 구성품이니까 이때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물건들은 묶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게 한 법이 저당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필의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 토지 하나, 필지죠. 필지가 이 필지 위에 하나의 뭐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지역 전세권을 말합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땅 다 말고 요만큼만 나 좀 필요하다. 여기만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지상권. 이럴 때 원래대로 하면 이걸 분필을 해서 필지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빌려주는 거 아니면 못 빌려준다. 이러면 효용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부만 도면을 첨부해서 이런 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지금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지상권.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 중에 뭐 방 하나를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즉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옆 사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20년이 지나면 이 부분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사람이 등기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효취득이에요. 이때는 이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죠. 다만 등기를 했을 때 이거는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점은 좀 다릅니다. 뒤에서 다 보실 거예요. 구체적 내용은. 일단 이게 예외라는 점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분리 가실도 명인 방법을 통해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사과가 이렇게 있다. 물건 파트에서 배웠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해서 이 토지에 연속된 열매까지가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이 안 돼요. 그런데 명인 방법 통해서 나중에 여기서 따는 사과는 다 제 겁니다 라고 일정한 표시를 하는 걸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록 나무에 달려있지만 타인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이라는 물건 일부지만 별도의 권리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듯이 건물 일부도 용익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물권 성격 볼게요. 직접 지배성. 물건에 대해서 타인을 배제하고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제한물권, 전세권 같은 경우죠. 소유권자조차 배제하고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갖습니다.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면 전세와 전세권은 다릅니다. 전세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등기까지, 전세권 등기까지 한 경우는 전세권, 물권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소유자는 빠져줘야 돼요. 소유권만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 지배권은 전세권자한테 몽땅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여기에 필요한 필요비를 자기가 부담합니다. 소유권자한테 나 수도 고쳤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필요비 청구권이 없습니다. 전세권자. 왜냐하면 소유자를 빠져주세요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는 다르죠. 임대차는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이 소유자한테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라는 행위 청구권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 내가 수리하면 안 돼요. 주인한테 수리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수리했다면 비용 주세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차와 이 전세권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행위 청구권이 있을 뿐입니다. 소유자한테.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물건 사용하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소유자의 끊임없는 배려를 통해서 내가 거기 이용하는 것과 소유자를 내보내고 배제하고 내가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배타적으로 독점. 절대성. 절대적이라는 것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은 상대권이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거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간에도 이걸 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성이 강하죠. 특별한 제한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은 양도가 쉽지 않죠. 통지하고 양도 계약하고 그래서 채권을 증권화해서 양도를 수월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도 제 1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 간에 서로 시간순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물권 사이에는 누가 먼저 성립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순위를 배제하거나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제한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니까 그 권능에 있어서는 소유권자를 배제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계속 전세를 예를 드는데 이걸 전세를 줬다. 그러면 소유자가 있잖아요. 이 소유자는 이 집에 원래 갖고 있던 거고 전세권자는 나중에 온 거잖아요. 나중에 설정해 줬으니까. 근데 A가 내가 이 집에 먼저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전세권자 너 나가세요. 이거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권능을 여기다 줬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이 전세권자가 소유자마저 배제하고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채권에 비해서 항상 우선합니다. 물건이 이때 있고 채권이 그 앞에 성립됐다 해도 그 뒤에 온 물건보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항상 물건이 우선해요. 채권은 아주 약하죠. 이런 부분. 채권은 맨 밑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건은 나중에 오다 항상 채권보다. 물건은 자기들끼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죠. 그런데 자, 채권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배운 것들입니다.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건물 보존된 등기된 경우 토지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일단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배웠죠. 주택은 입주하고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등기되는 경우,
채권이 등기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등기된 채권은 물건하고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물건하고 평등해집니다. 이 등기되거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요. 심지어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세치기권이라고 했죠. 소액보증금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재보상금. 따라서 채권은 항상 후순위지만 등기되거나 대항력을 갖추면 우열을 정할 수 있게 평등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약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금액은 아예 영순위로 우선해서 올려준다. 자,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은 관념적입니다. 내가 이 집의 소유자다. 근데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어쩌라는 거냐? 관념적이에요. 이 물건이 구체적으로 물건으로서 작용하는 거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물건답게 하는, 물건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이 지탱을 해줍니다. 다리로.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휘청거리죠. 따라서 물건이 있다 이런 거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얘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서 처분할 수도 없고요. 물건하고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얘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는 거지 얘만 따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처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서 내가 물권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에 현출되게 됩니다. 자, 종류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돌려줘, 빠져줘, 조심해. 일단 우리 민법 규정에는 두 군데 규정이 돼 있어요. 점유권과 소유권. 그리고 이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건에 준용하고 있어요. 결국 크게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소유권에 규정된 걸 다른 물건들이, 제한 물건들이 갖다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성격은 다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있으면 저 세 가지가 이제 산발이처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삼각대처럼. 하나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말이 청구권이지 명령권이나 똑같습니다. 물건이 가진 효력 때문에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 말고 6개의 제한 물건이 있죠. 그 중에 유치권은 이 점유권에 의해서 보호되므로 별도로 준용 규정은 없고요.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돌려줘라고 하는 성격의 물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애울 게 아니라 이걸 알면 당연히 저당권자가 물건을 나한테 달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손상시키면 그거는 회복해나 보충해나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달라고는 할 권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내가 점유한 게 아니라 내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어떻게 해라고 이제 한 상태니까 나한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권리죠.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요 세 가지 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소유권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자, 반환 청구권. 이제 세 가지 중에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못하네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자가 자기가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막 땅 파고 공사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내 집까지. 아직은 내가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뭐 방해 제거 청구는 아니지만 더 이상 이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예방을 해달라.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줄 돈을 담보로 걸어라.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 비슷해요. 점유 회수, 이게 뭐 반환 청구권입니다. 점유 침탈을 당할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는 채권이거든요. 우리는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을 배웠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에 그냥 언급만 해준 겁니다. 그냥 혹시 모를까봐.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물건의 반환까지 요게 물권적 청구권이. 이 뒤에는 사족이 붙은 거예요. 사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사족이 붙은 거예요. 뱀꼬리. 객관식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닙니다. 이게 빠져주는 게 좋은데 어차피 이게 빠져도 채권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인정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굳이 넣어서 물권적 청구권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전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에게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을 누가 침탈해 갔어요. 침탈해 갔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넘겼어. 넘겼는데 이 사람은 이게 침탈한 걸 알아. 악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를 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겠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위에 소유권에는 없는 거예요. 1년이라는 거. 왜 1년을 정했냐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할 때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점유를 뺏겼다면 나는 사실은 점유권이 없는 겁니다. 뺏기는 순간 점유권이 없다 그러면 뺏겨도 찾아오지 못한다는 게 되니까 1년 동안은 뺏겨도 점유권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간이 돼버리면 이 점유라는 거는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1년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유보호.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방해 제거 청구와 똑같은 겁니다. 이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이게 또 마찬가지. 이거 사족이에요. 이건 채권법 영역입니다. 굳이 넣어서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건 없어도 인정돼요. 그 채권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 넣으니까 마치 이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법이니까 이건 없어도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자, 반환 방해 제거. 이것도 1년.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받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할 때에는 제거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소유권, 점유권 둘 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권에는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에는 1년의 행사 기한이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남한테 가 있는 거 돌려놓고 방해가 있으면 제거하고 이렇게 침해를 제거하는 거고,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채권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가 있으면 일단 물건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하고 채권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이렇게 양대 산맥이 하나에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용한 걸 여기다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해 나가고 좀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로 정리해 두신 게 가장 빠릅니다. 문제 패턴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물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보면 운명공무체다. 피부 또는 옷과 같아서 분리처분 못한다. 그 다음에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되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불문합니다. 이거는 회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실수로 침해했어요. 일단은 침해한 건 돌려놔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이거는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회복시켜놔라. 실수든 뭐든.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유불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침해자다. 집에 이렇게 있으면 내 집에 누가 이거 들어와 있어요. A가. 그럼 얘는 직접 침해자입니다. 근데 왜 얘가 들어왔냐 봤더니 B가 너 가 있어 이랬어요. 이 사람은 간접 침해자예요. 이 둘 다 침해자입니다. 나는 둘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보조자라는 건 뭐냐면 이 A의 성격이 그냥 B의 심부름꾼일 뿐인 경우입니다. B의 수족인 경우. 그때 A는 B의 팔입니다. 이때는 팔한테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사람한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 행사 불가하다. 불가하다라고 됐지만 불필요해요. 그냥 팔한테 뭐하러 그럽니까? A가 직접 점유자냐 점유 보조자냐 이 두 개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뒤에 점유권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성격이 다릅니다. A, B가 계약상 A가 와 있는 거 직접 점유자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으로 와 있는 거는 점유 보조자, 그냥 팔의 연장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불법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점유시킨 경우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내 땅에 남의 불법 건물이 있어요. A의 건물이고 여기에 B가 들어가 살고 있어. 근데 내 땅이야. 얘는 불법 건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법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B에 대해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이 건물에서 나가달라.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에 방해되는 걸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지금 A 건물에 있는 B한테 이 건물에서 나가. 이거는 내 권리가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직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침해받는 물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지 건물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청구권과 경합. 앞에 보셨듯이 물권으로 현실회복, 채권으로 손해배상. 이 두 권리는 공존합니다. 경합이라는 건 공존이죠. 앞에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물권에서는 꼭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깃발을 꽂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 거야. 이 물건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적으로. 이 깃발이 공시입니다. 내 건 걸 알려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 등기로 깃발을 꽂고 동산은 점유예요. 점유.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공시예요. 그래서 물권은 동산, 부동산은 다 공시의 원칙, 공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시는 뭐냐면 이 공시를 믿어도 되느냐. 달리 말하면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법이 보호해 줄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유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믿고 내가 샀을 때는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즉 무권리자로부터 내가 취득했더라도 점유를 보고 믿고 취득했다면 나는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무권리자한테 받았지만 나는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달라요. 등기는 A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A가 아니었어. 나는 A가 소유권자인 줄 알고 샀어요. 이때 나는 등기를 믿은 걸로 보호가 되느냐? 안 됩니다. 실제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난 등기를 말소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시겠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되면 등기 믿고 산 사람 보호를 못하냐? 자,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법으로 보호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보호 문제는 별개고 일단 등기를 믿었을 때 무조건 등기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믿고 산 내가 보호되는 경우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남이녀 무효 취소에서 선의3자 보호 있었죠. 등기를 믿고 거래한 나는 선의 아니냐? 선의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계약해제에서는 선악불문 3자 보호 있었죠.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처분하면 취득자는 선악불문 또 보호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등기가 잘못됐더라도 보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호의 문제고, 자,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보호 규정, 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이 보호 규정은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취득하는데 뭐하러 보호 규정을 둡니까? 근데 우리 민법은 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두고 있다는 거는 등기가 부실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민법은 물권에 대해서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다만 공신의 원칙에 있어서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3자 보호 규정이라든지 계약해제에서 3자 보호 규정은 공신의 원칙이 등기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산은 점유인데 분묘기지권은 깃발을 뭘로 꽂습니까? 예, 봉분으로 합니다. 봉분.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등록을 하죠. 등록. 준부동산. 그러니까 등록하는 동산들은 이 등록부가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이고요. 자, 269페이지로 갑니다. 형식주의, 의사주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건의 변동은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을 A가 B한테 팔았어요. 매매. 팔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그럼 계약만 하면 소유권이 옮겨가느냐. 이게 의사주의입니다. 등기는 남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계약하면 일단 소유권 넘어왔다. 형식주의는 뭐냐면 등기라는 형식까지 가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다. 즉 등기는 물건의 성립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 가기 전에는 물건 이동이 안 됩니다. 형식주의에 따르면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 B가 등기 달라는 이 등기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계약한 당사자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채권적 청구권이 되죠. 계약상. 아직 소유권자가 된 게 아니라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의사주의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미 소유권자가 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자로서 내 등기 내놔 하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을 이해하신다면 민법을 매우 세련되게 공부하신 게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부정됩니다. 믿고 거래했어도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면 등기를 믿은 사람은 보호되지 못한다. 그래서 3자 보호 규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요거 참고 삼아 설명드릴게요. 윗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등기가 왔을 때 이제 B가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근데 요 계약에서 예를 들어 잔금을 지급 못했거나 이랬을 때 A가 얘를 해지할 수 있죠. 채무한 다음에 해지. 또는 무효 취소도 될 수 있죠. 무효 취소. 이거는 뭐냐면 이 계약이 계약의 하자가 생긴 겁니다. 계약에. 채권 관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등기는요 있잖아요. 등기 B가. 등기는 B가 갖고 있는데 그럼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이 등기는 뭐냐 이거예요. 첫째,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는 원인 없는 게 된다. 즉 B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소유권은 A로 회복된다. 당연히. 이게 유인론이에요. 지금 우리 민법 판례가 선택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뭐냐면 이 소유권에 지금 낙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물권자로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하는 거죠. 예, 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참고로 무인론은 뭐냐면 이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더라도 소유권은 이 등기 가진 사람의 소유권이다. 즉 B가 소유권자인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B가 C한테도 팔아넘겨도 된다. 이게 무인론입니다. 계약과 이 물건은 별개다. 채권과 물건은 별개다. 이렇게 되면 일단 계약은 없어지고 그럼 A가 계약은 없어졌으니까 등기를 달라 할 때 A는 소유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등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로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되니 등기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유인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소유권은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이미 복귀된 소유권자 입장에서 등기 나한테 내 소유권에 너의 낙서가 돼 있다. 낙서를 지워달라. 즉 물권적 청구권 중에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자칫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민법 채권과 물건의 양대 산맥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고 앞에서 계속 설명해 왔던 거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걸 말로 전환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인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물건은 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따라서 등기와 실제 물권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자 아닌데 등기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물권자 입장에서 등기 회복을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272조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물권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이 파트를 읽어보시면 좀 재미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